서울시의 토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3개월 안정됐다고 해서 이걸 푸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안정이 되어야 시장이 안정되었다. 가진 자는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중산층은 자꾸 몰락하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부자들이에요. 상위 제가 볼 때는 5% 10%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현재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하는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에 좀 활동하는데요. 저는 우선 LH 자문위원 그리고 허그라고 아시죠? 주택도시기금에 제가 도시재생 특위의 그 전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한 8년째 국민연금에서 투자심의위원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아시죠? 요즘 이제 역할이 커집니다. 여기 자문위원 하고 있고 또 경기도 특히 용인시와 고양시 저는 전공이 이제 도시계획 도시개발입니다. 이제 부동산에 오래전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부자들이죠. 뭐 삼성생명이나 은행 같은 경우 이 부자들의 좀 특화된 F4라고 있죠. 패밀리 오피스 부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스카이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오늘 또 서울대 이제 강소기업 대상 특강이 돼 있습니다만 기업 대상으로 가장 강의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때 해법을 드릴 때 그런 배경이 경험과 지식에 깔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은 과학이다 신봉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현재 시장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뭐 1, 2년 단기, 4, 5년 중기, 10년 장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말도 지금 저희 말 속에 통찰력이 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2014년 저점을 찍고 오르기 시작이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국민은행 124 부동산원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대부분의 자료는 부동산원의 자료, 공식 자료를 좀 기초로 하고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6년간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2021년 10월부터 2022, 2024, 지금 2025년 이제 중반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하락 조정기에 있습니다. 집값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강남, 우리가 오늘 강, 용, 성, 마여 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권이면서 뭐 상급지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핵심 입지라고 보는데 이들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종시가 오르고 있죠.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어떻느냐? 한마디로 아직 전체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락 조정기에 놓여 있다. 다만 서울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신생아 특례 이유가 있어요. 오르기 시작했다가 또 토지가 중간에 올랐다가 또 3월 24일 날 재지정된 이후에 어쨌든 양극화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초양극화라고 표현할게요. 초자를 붙입니다. 하이포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도 미묘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은 아직 온도차가 크다. 아직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나마 고점 대비 40% 빠진 세종시가 좀 그나마 충북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방에도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 현재 진단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회복 대비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바닥 찍고 이미 오르고 있고 특히 고가주택 있죠. 우리가 말하는 반포나 원벨리 같은 거 압구정 현대 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승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고 신축을 선호하는 대단지를 선호하는 또 한강변에 입지 조건이 5개 있는데 나올 거예요. 이 완벽하게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에 저는 이걸 리조트 같은 아파트라 그래요. 원벨리는 보면 그걸 느꼈어요. 삶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이 특히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도 36,000불 시대에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면적이 신축을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중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고급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어제 부분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롤러코스터 같이. 두 가지 영향이 왔어요. 우선 토지가 해제된 게 2월 12일이었거든요. 이건 좀 오세훈 시장의 표착이에요. 저도 정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죠. 왜냐 어쨌든 지나갔는데 이때 서울시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될지 김문수 후보가 될지 뭐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작년에만 놓고 보면 작년 3월부터 서울이 특히 강용성이 3월부터 9월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그 비수기
고르기였죠. 이제 많이 오른 데에는 항상 숨고르기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한 번 오르면 막 계속 오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오르면 매수자도 지금 뒤따라가는 추격 매수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12월, 1월까지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고 좀 가격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반포의 원밸리, 한강변에 보이가 새 아파트죠. 신축의 대장주죠. 그 다음에 재건축의 대장주가 압구정, 현대, 구현대, 이것들은 계속 올랐어요. 한개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간과했어요. 용산이나 강용성, 성수는 내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이 살고 부자들이 살고 정치인들이 사는 거, 이게 선진국은 고급 주거지의 조건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슈퍼스타 시티라고 말하고, 미국식 표현은 그래요. 슈퍼 리얼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이 좀 안정됐다고 오판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었겠죠. 제가 잘 아는 교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 언론에 보니까 뭐 대선에 있으니까 강남역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다시 급등을 해버려. 자, 왜 급등이냐? 토우제가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토우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에 강하거든요. 세금을 중과시켰거든요. 투기를 잡는데 이거는 용인을 안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오르면 토우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토우제가 뭐예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2년 실거주해야 되고 자본 조달 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지인은 못 사요. 그리고 투기 목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접근이 안 돼요. 대출 받아서. 근데 이걸 풀어준 거예요. 빗장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저도 대구은행, 부산은행 부자들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대구나 광주나 부산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부자들은 다 정보와 자금력과 좋은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걱정하면서 가격이 더 올랐죠. 5억, 10억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풍선 효과예요. 다시 강남하고 용산을 묶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무데나 이제 이곳을 사지 말자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오늘 중요해요. 강남과 용산을 묶으면 부동산 학에서 이제 학술적인 이론 체계는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말로 인접성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강남 옆에 강동이 있어요. 광진이 있어요. 용산 옆에 어디 있어요? 마포가 있어요. 동대문이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의도와 목동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 너무나 당연하죠. 부동산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매우 똑똑하고 합리적 선택을, 이거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말하는 행동주의 경제학적, 요즘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누가 샀어요? 젊은이들이. 영끌 비투에서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군요. 아주 친절한데요. 여기는 이래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못된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서울의 금강구까지 왔고 노도강도 올라요. 하나 더 보태면 아파트만 오르다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옮겨가요. 이건 재건축과 관련이 있고 모아타운과 관련이 있고, 요즘 특히 말하는 민간 복합 개발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이것도 꼭 좀 다음에 좀 할게요. 정책의 변화, 도시의 변화,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서울은 바닥 찍고 올랐다. 여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내 집 마련은 사야 된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는 강용성이라는 최고의 상급지라고 말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제학적 용어는 코어 로케이션의 핵심 입지.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죠? 얼치기들도 몰라요. 근데 부동산 미국의 교과서에는 코어 입지, 그러니까 성장 지역을 미국의 교과서는 슈퍼스타 시티라 불러요. 저 사람들은 워낙 스타를 좋아해요. 요즘도 연예인이 뭐 샀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슈퍼스타 시티, 이걸 저는 도심지에 3도심권이 있거든요. 어쨌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중구, 종로, 용산까지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거에 인근 지역인 목동과 마곡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서초구가 가장 높아요. 서초구는 딱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요. 강남구는 넓어요. 뭐 세곡, 네곡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구가 한 채당 31억 정도 나오고, 강남구는 한 27, 8억, 송파구가 용산하고 비슷하게 20억이 좀 나.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건물 기준으로 1억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땅값 기준은 압구정 현대가, 여기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알고 저 얘기를 들어야 싹 다가와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조합니다, 지역성.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또 지금 지역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 사이클 얘기했고, 지금 또 반복되겠지만 지역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대장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대지 지분은 압구정동이 지금 34평이 51억에 최근에 거래됐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30년 넘어가면 오늘 저의 신축은 저는 1년부터 15년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반포, 자이나, 레미안, 요즘 엘리트라고 부르는 게 잠실에 계속 오는 이게 다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 15년까지는 신축으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15년에서 30년은 구축으로 하고 저는 이건 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재건축은 법에 주택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년. 30년 넘어가면 재건축 대상이다. 그래서 땅값이 중요해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올라요. 이 선행지표, 이게 지표는 10%는 의미 있는 변화. 오늘 제가 숫자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외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30%면 상당한 변화가 와요. 50%가 거래가 증가했다. 전세가 30% 이상 올랐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3개월, 6개월 후에 집값이 오르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내년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숫자를 잘 봐요. 부동산 원 자료가 나올 때 10% 올랐든지 말든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또 주간 단위로 나오지만 quarterly, 영어를 쓸게요. 그래서 분기 단위의 지표를 추이를 봐야 돼.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올랐다 하면 아까 제가 서울시의 토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3개월 안정됐다고 해서 이걸 푸는 사람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인 짓이거든요. 그럼 너 같으면 너가 시장이면 언제 적어도 6개월 정도 안정이 되어야 시장이 안정되었다. 더군다나 또 2월이면은 설 끝나고 이사철 시작되는데 겁도 없이 해요. 이건 정말 이건 합리적이고 논리적 근거 없이 너무 섣부른 정책이 시장에 가진 자만 돈 불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시장이 안정돼서 조용히 갈 걸.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잖아요. 저도 아쉽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 이제 다음 정부 정책이 이어질 때 정책 중요하네. 금리도 중요하네. 수급도 중요하네. 이런 것도.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경기 동향도 중요해요. 오늘 첫 시간에 앞쪽에서 좀 이 얘기를 다 쏟아내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지역이 뜨고 있는지, 또 어떤 부동산이 앞으로 뜨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서울은 집을 사야 됐다고. 사도 다시 내려서 손해보는 일은 현재로서는 확률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의 구루라고 말하죠. 스승들은 70% 확률일 때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워렌 버핏도 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70% 확률일 때 베팅하라. 베팅이 뭐예요? 투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때 확률을 50% 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51%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인생은 반반 아닙니까? 오르든 내리든 그럴 텐데 이렇게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사이클을 보라. 지역 선택에서 또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만 하고 부동산 교과서에는 경제학에서는 입지가 중요하다고 끝나지 않아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 그리고 다시 개별 부동산 트렌드를 봐야 돼. 트렌드, 선호도, 이 프레퍼런스라고 대체 불가성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구정 같은 데는 이제 안 나오거든요. 반포주공 1단집에 그 다음에 레미안 반포동에 한강이 쫙 보이고 3,000세대 이거 앞으로 이제 나오기 어렵게 생겼거든요. 브랜드도 있거든요. 대체 불가성 희소가치 높은 곳으로만 쏠림과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현황이었고 지속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초양극화 문제의 상황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초양극화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선진국화 되었을 때 우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미국과 홍콩과 싱가포르를 보면 답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통찰력을 드릴까요? 꼭 필요한 필수 지식? 오늘 저는 기초 지식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럼 제가 천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부산대 법대 나오고 지방대 진주학도 나오고 부동산에 제가 1세대긴 해요. 나이로. 다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극화의 원인은 상당히 뿌리가 깊어요. 학술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원인을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에서 촉발돼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소리 2대8의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가진 자는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중산층은 자꾸 몰락하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근데 또 하나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부자들이에요. 상위 제가 볼 때는 20% 상중하로 합니다만 거의 제가 볼 때는 5%, 10%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6,000불이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약 5억 돼요. 가구다. 근데 가진 자의 부자의 기준은 30억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 부자가 한 60억 돼요. 그리고 한국의 찐 부자는 150억으로 봐요. 이거는 부자 보고서가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부자는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나도 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한 300억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원베일리 정도 71억에 34평에 가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는 최소 100억에서 150억
능력이 있어야 거기 가지.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소위 상승 기대감으로 투기로 치른 사람도 있어. 돈이 30억인데 저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 작년에 저 제자인데 30억에 원베일리를 64억에 샀더라고. 그리고 대출이 그때 좀 나왔대. 지금 이게 80억 해. 이거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30억에서 갑자기 20억이 지금 1년 만에 뛴 거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배경만 짧게 얘기하면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 트렌드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명품도 그래요. 이걸 베블린 효과라고 그래. 또 얘기해. 부자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랑하고 싶어. 나 부자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 안 하고 보여주기 1번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집이에요. 예, 그건 전통적이에요. 그건 싱가포르도 미국도 내가 대저택, 연예인들이 그래요. 내 저택 어디에 100억짜리 전에 뭐 105억에 삽니다. 그럼 부자네. 이렇게 끝날 걸 뭐 이렇게 다른 사족을 붙을 필요가 없죠. 자동차, 내구재. 그 좋은 거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자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분의 상징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있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런 저도 많아 보이지 않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겠죠. 나도 전문가로 괜찮게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으로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신분의 상징, 명품 효과, 이걸 베블리언 효과라고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가 선진국을 보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더라. 지금 아까 슈퍼스타 시티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정치인 좋아해요. 권력자. 아시죠? 전 대통령 눈통이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명태균을 통해서 그냥 돌직구로 할게요. 말 돌릴 수가 다 봤잖아요. 그렇게 가깝고요. 두 번째는 누구와 가깝기를 원해요? 연예인들. 그리고 부자들과 해서 정보가 교류돼요. 인맥이 형성돼요. 그리고 단지 내에 무엇보다도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오는 유용성. 이게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말한 사용 가치를 요즘 주택에서는 유용성이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원베일리를 갈았어요. 물론 부실한 흔적도 있어. 근데 삼천세대가 한강변이 쫙 보이고 단지 안에 진짜 없는 게 없네요.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면 피트니스가 있고 사우나가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조경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 바퀴 돌면 운동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리조트 인기가 뭐예요? 골프도 하러 가고 거기 수영도 하러 가고 근데 왜 가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한강변에 나가면 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입지에서 말하지만 질을 중시하는 이게 하나 용어를 쓸게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배운 건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비싼 또 주거 환경이 입지거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첫 번째가 교육과 문화예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지금 강남은 한류 문화, K 문화가 있어요. 용산은 또 전통적으로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대사관이 있고 전통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수동은 연예인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편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멀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쇼핑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즘 이커머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게 네 번째가 녹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린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그린 인프라라고도 하고 이게 한강과 공원이 그 역할을 하는 다 있어요. 뭐 서울에서 용산, 강남은 곳곳에 한강변이 있는 것이요. 그래 뜨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데 5개. 이걸 주창한 사람이 이 카를로스 모레노 미국 파리 대학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몇 년 전에. 이게 한국에 작년부터 온 거예요. 그게 15분 생활권이 의료시설이에요. 병원이 있는 곳. 그게 여기 어디예요? 다시 돌아가면 강남이에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용산 이렇게 돼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강북이에요. 광화문가 아시죠? 강북 삼성병원이 있고 연세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이대목동병원이 있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는 구로나 이런 그게 송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의 변화를 하는 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타났고 트렌드 현상이 가격의 격차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영끌하는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요. 저 강의도 갖고 이제 선진국에 알고 그래서 원베일리나 압구정에 몰리는 이유가 있는데 가격 기대감도 있어요. 선호도도 있고 그게 뭐죠? 대체 불가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선진국의 집값을 잠깐 얘기할게요. 싱가포르는 소득이 한 9만 불 돼요. 그리고 홍콩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이제 중국으로 예속되고 나서 복귀되고 나서 근데 우리하고 3만 6천 불인 나라가 일본을 주목해야 돼요. 저는 일본을 좋아하거든요. 일본, 대만, 한국이 3만 6천 불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비슷해요. 근데 일본과 대만 같은데 특히 일본 같은데 지금 이 시부야라든지
이 미나토코 이렇게 5구를 보면 집값이 비싼 게 3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력설이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주택이라는 영어를 써요. 이것도 우리 심사위단 구독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럭셔리 해야 돼. 아니 돈이 없는데 그냥 아무나 가면 안 됩니까? 임대가 아니거든. 나도 좀 집을 갖고 싶은데 이게 젊은애의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또 높을수록 어쨌든 비싸요. 지금 재건축에 인기 있는 거는 60층에서 지금 여의도도 70층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재벌처럼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하이엔드, 끝판왕 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택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아까 원밸리를 잠깐 하면 지금 71억을 건축 면적으로 나누면 2.3억이 나와요. 한 3억까지 갈 거다. 그리고 이미 현대 힐스테이트가 청담동에 지금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 이름까지. 그런데 거기에 99평인데 그게 199평짜리가 300억에 분양했는데 쫙 나갔거든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몰라. 3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는 이제 평당 3억 갔거든. 근데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알아봤더니 이 외국에는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한 데는 4억짜리도 있네요.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평당 과거에 홍콩은 한 평에 10억까지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짜리가 500억도 있거든.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더 가는 아파트도 희소같이 저 말 아시겠죠? 그래서 3억까지 바라본다. 그래서 압구정은 34평이 재건축이 되면 무상지분이라고 있거든요. 단어가 34평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왜 안 팔까요? 왜 안 팔까요? 이걸 한번 자꾸 상대를 왜 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지랄을 하는 거야. 아니고 그리고 막 저러다가 내리면 이제 나도 걱정이거든 우리가. 그런데 지금 객관적 합리적 기준은 글로벌 주택시장 동향도 있어요. 주식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이라. 그건 제가 전공이거든요. 얼마까지 가요? 그러니까 가지 있으면 5년 후에 압구정을 예를 들면 90억, 100억이 될 것 같거든. 이게 팔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100억이 되는데 내가 굳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주변에서 비싸다고 하니까 우선 팔고 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집값,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 이걸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넘베오라든지 나이트 프랭크 같은 데 조사가 나오면 서울의 집값은 비싼 건 맞아요. 아까 평당 1억하고 34평이 70억인데 안 비쌉니다. 이러면 여러분 동의하시게 그 말도 맞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많고 이래 폭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34평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떨어집니다. 이렇게 겁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오릅니다. 한번 오르면 왜 내리겠어요? 이거 강남도 사이클이 있다니까. 오르면 4, 5년 내릴 때는 30-40% 내린다니까. 거짓말이. 그 대신 30-40% 내리면 실수요자는 무릎 이하에서 산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꼭지에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어리석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굉장히 케인즈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 행동주의 경제학 책을 보면 저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제가 무슨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세종시도 계속 저도 좀 자랑하면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 TV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여러분이 좀 참여해주면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세종시를 보러 이유가 정치적인 호재 행정 수도가 아니라 40% 떨어졌다니까요. 요즘 그래서 송도도 실수요자도 인 경우는 40% 떨어지면 근데 40% 떨어지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왜? 뭘 기다릴까요? 반토막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나는 그게 무릎인 줄 알고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대개 통계를 보면 98년 IMF가 있었고 늘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쇼크가 그때 30-40% 이번에 2021년 이후에 강남을 포함해서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인데 집값이 세 번째 떨어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음마아파트도 딱 35% 떨어지고 다시 고점을 돌파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잠실에 살아서 엘리트 아파트를 많이 추천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자녀들 많이 사줬어요. 18억 6천에 정확하게 2023년에 샀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에 잠실주공 5단지도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20억에 사서 지금 40억 합니다. 그리고 엘스 아파트는 정확하게 28억 2021년 9월에 28억 찍고 29억 가까이 갔어요. 정확하게 2023년에 18억 6천에 저 친구가 사서 지금 30억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사이클 알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이 부동산이 잘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건축과 새 아파트를 강남이라는 곳에 선택했던 사람은 정말 양극화가 되었고 이런 트렌드가 이제 이거 경험을 받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같은 동일 지역이라도 아파트가 그러니까 오피스텔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오른 곳 옆에 인근 지역 오피스텔 사도 돼요. 아파트가 오르면 오피스텔 올라요. 그 옆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사도 돼요. 아시겠죠? 이건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래. 그러나 오르는 거는 역시 아파트가 많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전망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 게 우리가 부동산학에서는 시장 전망이라고도 하고 프로스펙트, 이제 시장이라는 게 마켓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경기 변동 예측이에요. 늘 변화하죠. 이 말이 더 정확하게 들려요. 그리고 단기가 있는데 단기는 1, 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그것만 그치면 안 돼요. 하반기만 보면 안 된다. 4, 5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장기 전망이 10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초장기도 있어요. 콘트라티에프라고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이 자본주의 역사가 한 150년 됐거든요. 영국이나 이제 미국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런 독일은 150년 통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장기 변동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86년부터 35년 통계밖에 없어요. 우리는 통계를 중요시 여긴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있구나. 그 기초 데이터로 가지고 지금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처럼 고정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해요. 그래서 첫째, 1, 2년의 단기 예측보다는 중기나 장기 예측을 보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 기간이 10.3년, 10년으로 외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35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10년 주기설이 발견이 돼요. 일본은 15년, 미국은 20년.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저도 이제 이 파리에서 100년 연구소 자료도 보니까 외국은 100년도 연구하더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10년 앞을 내다봐요. 그리고 10년 앞은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정확한 예측은 힘들어요. 반도체 경기도 10년을 단위로 보더라고. 우리나라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실물 경기도 그렇고 또 위기도 보면 여러분 재미나기보다 흥미로운 점은 97년 말에 98년에 한 번 왔죠? 그 10년 후가 언제 왔어? 2008년에 와가지고 2012년까지 우리를 강타한 거 아니에요? 딱 10년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왔어요.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딱 10년 만에 온 거라. 우리는 이제 그때처럼 뭐 위기가 온 건 아니지만 위기가 온 거와 같은 현상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그 0.8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 말 아시겠죠? 아, 위기도 보니까 10년마다 한 번 오구나. 이런 걸 같이 이런 그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매크로한 지표를 보고 저희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거 연구합니다. 반반 먹고. 그래서 요거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 배경, 우리가 분석하는 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는 특히 주택 경기예요. 우리나라 주택 경기는 2014년에 최근에 강남은 2013년부터 올랐고요. 그래서 6년간 오르고 2021년 9월, 10월경에 고점을 찍었어요. 해서 지금 내렸어요. 지금 4년째 내리고 올해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는 딱 10년은 아닌데 정확하게 보면 9년마다 9년과 11년 사이더라고. 그러니까 애우기 좋게 그냥 그렇게 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 내리면 부동산 경기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적잖아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저점을 지방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릉, 후성, 마여복은 이미 상당 부분 고점을 지금 과거에 2021년 집값을 지금 올라갔다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제가 볼 때는 허리를 넘어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한 구간은 신체가 5개가 있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신체를 구분해요. 무릎, 허리, 가슴, 어깨.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슴 정도, 거품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 구간에 이거는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왔다. 이것까지 같이 좀 묶어서 볼게요. 하나하나 파샬로 뜯어보면 이거는 종합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집값이 바닥 찍고 하락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게 금리 인하는 단기적 영향이에요. 금리가 지금 3, 4분기 중에 내릴 것 같아요.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트럼프에 굉장히 자른다 안 자른다 하는 얘기가 금리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 편인데 저는 아니 러우도 안 끝났고 지금 물가 관세하는데 물가가 안 되는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당국은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시고 이창용 총재도 그런 면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4.5고 우리가 지금 2.75, 1.75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인데 금리는 내려갈 게 분명히 오르지 않아요. 금리는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이며 상반도가 40%예요.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그 다음에 수급 지수가 중요해요. 예,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한 4만 가구가 지금 93.6이거든요. 주택보급률이 얼마가 부족한지 아세요? 384만 가구가 있는데 40만 호 주택이 부족한 게 서울은 지금 집값을 올리는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세가 오르는 이유에 정책이 아니에요. 전세는 세계 우리만 있는데 오직 only 수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월세는 금리가 월세 전환 이유죠. 여기 또 정책이 영향을 또 전세 대출을 줄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월세로 가냐 안 가냐 또는 전세 사기 이런 게 영향을 또 미치지만 전세 그 자체는 오직 수요 공급에서 영향을. 그러면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짧게 요점만 말하면 중요한데 여러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제가 말로 하니까 시간상 서울은 4만 가구인데 내년에 2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통계를 국토부가 좀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114 통계가 다르고 다 통계가 달라요. 그러니 저도 지금 말을 못해요. 이 좋은 정부라면 다음 이재명 정부라든지 어떻게 들어서면 이런 통계부터죠. 아니 통계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민간 통계에 의존해야 되니까 저도 자신이 없죠. 아니, 근거가 연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2028년까지 줄어듭니다. 추정이. 그러니까 2026, 2027, 2028년은 결론입니다. 전세 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법칙이라서 제가 이거는. 그 다음에 전세 오르면 월세 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꼬마 빌딩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즘 상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오피스가 올라요. 지금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이나 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펀드를 지금 사고 있단 말이죠. 물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르는 게 아파트가 오르면 오피스들도 좀 움직여요. 다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빌라 같은 거는 대기 지분, 신설 역세권이나 재건축이 되는 옆에 이주 수요도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것도 있어요.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그리고 이제 민간 복합개발. 그래야 이게 새주택이 늘어나야 공급이 될 거잖아요. 뭐 아까 토호제는 좀 그렇다 치더라고. 이거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GTX라든지 신설 역세권이 그 대신 공시가격 5억 이하 85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나 단독이나 빌라를 사는 거는 청약할 때 1주택에 제외해주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는 잘한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게 평생 그게 뭐 낙인이 돼가지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하반기는 회복할 변곡점이 와요. 6.3 이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왜 자꾸 이재명을 얘기하냐, 편들려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되면 국힘의 정책은 딱 세 가지예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는 공급학계예요. 규제 완화예요. 세금 완화예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 경제에 충실해요. 자본주의가 뭐죠? 돈을 가진 자본가가 이윤 추구, 이윤 획득을 위해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집이 몇 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사고 팔 때 규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재건축, 이것도 재건축 부담금, 이게 지금 가시거든요. 걸림돌이에요. 국민의힘은 재건축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지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이 재건축 촉진 법안을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예요. 그 대신 이재명 후보도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재건축의 용적률을 1.3배에 올려주고 부담금을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선거철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결하겠다. 세금을. 지금 부자들의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학계도 250만 가구.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했던 주제 일변도 정책은 펴지 않겠다. 공급도 신경 쓰겠다. 세금도 그렇게 일부 그 부동산 부자들이 동결하겠다. 근데 이것도 지켜보긴 해야 돼요. 정치인의 말이란 저도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은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사는 방향으로 해라. 저는 서울의 집값 평균이 한 채당 14아파트, 경기도와 인천이 7억 정도, 서울의 전세 55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GTX나 지금 직주 건접으로 되는 몇 군데, 그건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경기도의 수용서, 어딘지 아시죠? 남양주. 저는 또 고양시에 있는데 이런 지역도 GTX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도 서울에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 결국은 지금 화성동탁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집값 상승세가 과천을 넘어서 판교는 많이 올라요. 한 채당 지금 거의 뭐 과천 판교가 집값이 비슷하거든요. 23 국민 평형 기준이에요. 3억까지 와 있고, 지금 이제 광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이 오를 거고, 동탄까지 왔는데 평택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천안, 아산으로. 그리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 빠르면 내년 봄쯤, 만약 그 이재명 그 후보님이 된다든지 김문수 후보님이 돼가지고 금리 내리고 경기 부양책을 편다면 집값은 내리기보다 올라갈 것. 그 다음에 강남에 아까 말했죠. 하이엔드 주택이 이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편견적이고 선진국의 집값을 보면 조금 더 쏠림 현상 양극화가 지속되어서 더 올라가. 다만 그거는 이제 초과이익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근데 과거에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신정부가 다시 초과이익 부담금을 몽땅 매긴다. 그리고 이제는 재건축에 투기가 있는 걸 방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조기 대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 관계, 수급과 부동산 관계, 또 정책과 부동산 관계, 이게 지금 변곡점을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키팩트, 그러니까 핵심 용어. 저는 이런 단어밖에 몰라서. 그 다음에 이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수라고도 하고 변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셨어요. 우선 세 가지가 다 지금 변화가 와요. 여기다가 하나 여러분께 계속 강조한 것은 선진국의 주택시장 동향도, 주식시장은 우리가 매일 미국의 뉴욕이나 나스닥이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그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주택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우선 정책인데 변곡점이 올 것 같아요. 정책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 변화는 이재명 후보가 왔을 때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볼 게 뭐냐면 공급 확대 정책을 그대로 지금 뭐 4기 스마트 시티까지 한다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올해부터 이제 또 분양을 서두른다고 후보가 하니까 상지 신도시 6개가 있거든요. 교산이나 남양주 왕수, 한양교산, 청량, 대장, 이거는 꼭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책과 부동산과 볼 때는 이 정책 중에서 이제 규제 정책이 얼마나 나오나, 그 다음에 특히 임대차 특별보호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만 행사해서 4년간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일부 나온 게 이게 저도 좀 걱정이 됐던 게 반대로 했는데 10년을 보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되게 6년 정도 하거든요. 무주택 세입자들이 한 6년 정도는 거주하게 해주는 거는 선진국을 조사를 저는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되는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전세 매물을 줄여서 전세 가격이 또 오르는 부작용이, 공급을 안 했을 경우는.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큰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같은 규제 일변도 세금 정책, 그 다음에 공급을 좀 소홀히 여기는 정책은 안 할 걸로 봐요. 그러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는 상당히 긴장하고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많을 거다. 그리고 대출 정책이에요. 금리는 어차피 한국은행이 내릴 거예요. 미국이 내리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측은. 아니 미국이 내리는데 우리는 올립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집값의 40%를 대출에 의존해요. 근데 정부가 LTV, DTI, DSR,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자꾸 조여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정책금리에서 막 신생아특례 청년들 해가지고 젊은이들 대출을, 그러니까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해주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만 이걸 또 중단을 하고 줄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선진국을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책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 집값의 80%는 30년, 50년. 청년들은 취업하면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될 여지가 많아. 또 청년들이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정책 자금을 가지고 준비를 해놔.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상환 능력에 맞고서. 그래서 80%까지 해줘요. 막 이상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30년, 50년, 60세까지 자기가 갚다가 보면 상환되겠죠. 그럼 그게 자연적으로 주택연금으로 돌아가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무도 이 시행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조인다 그러면 영끌이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말이죠. 결혼하고 첫 주택은 반값에 집을 줘요.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신음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국가가 평생 2번에 걸쳐서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요? 나라에서 집을 거의 그냥 주거든? 하나씩은 다 주거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결혼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이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하게 해요. 그 다음에 민간주택을 하나 또 싸게 받을 2번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팔고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청년들과 신혼부부와 축복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25만 원 막 이렇게 다 주고 이러는 것보다 그 돈을 여기에 쏘더라 그래요. 저는. 그 돈이면 충분히 다 되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근데 그 돈이 있음에도 막 대왕거래 한다 그러고 막 이상한 데 일조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아시죠? 속 터져요. 엉뚱한데 막 주가 조작을 이런데 막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부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요즘은 또 임대주택을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이나 말하자면 노년 사람들은 하되 청년들은 이제 서울의 직주 근처에 반듯한 곳에 집을 돈이 없을 뿐이지 소득이 있다니까요. 그걸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제가 지금
지금 양쪽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누가 두 분 중에서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받아줄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지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옥석 구분해야 돼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는 주로 조였다 풀었다 이런 짓을 안 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참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까 우리가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결국은 소비 트렌드의 양극화, 더 명품이 쏠리는 현상을 했어요. 지금 명품이라는 게 베블렌 효과인데요. 잠깐 좀 이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주택도 우등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명품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열등재라고 하는 기펜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엔겔 지수라는 게 말한 말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제 우리 서민들이 월세 올라서 힘들고 농산물 지수가 거의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다수가 가난해졌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가난한데 이걸 엔겔 지수가 그걸 짚은 게 엔겔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가난한데 어떻게 국가가 잘 산다.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 근데 자꾸 위정자들은 막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그래.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안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인구와 부동산, 이거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국가가 성장하고, 성장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로 growth라 그래. 성장 국가인가, 성장 산업인가, 성장 지역인가, 이 말을 우리 부동산학과, 제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에 4가지 팩터가 있어요. 그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요. 그리고 인프라가 증가해야 돼. 인프라는 교통과 교육과 소통과 생활 편의시설, 그게 강남이고 용산이고 성수였고 여의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이 땅값이 오를 수 없어요. 땅값이 올라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인구 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거는 가구 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구 수 단위로 살잖아요. 가구 수와 주택 수가 부족한 데가 집값이 올라요. 전세값이. 그게 서울이에요. 그게 강남이에요. 그게 용산이에요. 그게 성수예요. 그게 여의도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곳에 가거나 비싸면 그 옆에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사실은 증가한다고 해서 여기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우리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반응 맞고 반응 틀려요.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인구가 많은 것은 재앙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요. 그래 놓고 아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고아 수출 세계 2위예요. 우리 아이를 낳아도 우리나라가 안 키워줘요. 그래서 지금 수출하는 2위가, 우리가 1위였다가 2위로 아쉽게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 나라가 아이를 자꾸 낳으래요. 낳으면 안 키워준다니까? 그리고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정책이 얼마나, 그래서 제 얘기는 산업이, 일자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 인구만 증가하는 것은, 그럼 지금 취업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집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집과 일자리를 주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늘려주도록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는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지방 균형 개발인데, 지금 지방 같은데 기부처 농장 같은, 이스라엘 제가 2번이나 가봤어요. 기부처 농장 보러, 공부하러. 거기는 사막에다가 농장을 사막에 농장을 만들었으니까 밑에다가 그 얼마나 열악한 환경, 땅에다가 그 수도를 넣고 막 그래가지고 기부처 협동 농장을 만들어서 그 노인들이 일하고 있지는 않아요. 협동 농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어요. 잘 살아요. 거기에 결혼도 하고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우리 지금 땅이 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젊은 층을, 근데 이런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노암동이 많아져 아무 일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얘기는 우리는 돈도 많다니까 쓸모없이 쓰는 돈도 막 퍼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구수 결혼도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 집 줍니다. 막 이걸 막 특공을 통해서 하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소득이. 그렇게 해서 해준다면, 지금 요즘 다행히 출산이 좀 늘어났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제 인구 분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문제예요. 지금 트렌드를 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해요. 고령층이.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도 인구라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소형주택,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1인 가구 중에서도 남녀노소 소득을 고려해서 직주근접이 중요하니까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1인 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좀 공급해주고 자기 자가 소유든 임대가 됐든, 두 번째는 이 노인들
국민들은 저도 고향이 경남 하동 하계장 거든 가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가족이 움직여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부가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농촌의 주택 같은 것들도 좀 제가 볼 때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것들이 좀 되어 있지만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주택을 지방이나 제가 볼 때는 부산이나 대구, 광주 같은 인구 소멸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주택의 주택을 하나 은퇴자가 2주택을 가지는 거는 다주택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여기도 쓰고 거기도 세컨드고 고향이 집 하나 샀다고 이제 우리 세법은 지금 2주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월세 좀 받아보려고 샀다가 날벼락을 맞아요. 아니 너 당신은 집이 두 채니까 그거 이러면 안 되죠. 은퇴자나 우선 확 풀어주지 말고 그렇다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누가 갑니까? 그 동네 사람도 안 사는데 자꾸 와서 사는데 그게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 혜택을 줘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하는 데는 오히려 보조금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금융이나 세제상에 여기 와서 집 가지고 당신이 주말에 요새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 있다, 이런 트렌드도 지금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장려해 주면 될 텐데 이 정책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인구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펼 수 있는 정책은 너무나 많구나. 국민들이 맞춤형에 따라서 하면 될 걸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막 지방은 미분양이 났다고 그럴까? 아니 저도 지금 지방에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준다면 저도 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저도 서울에 살고 싶겠습니까? 네, 조용한데 중소도시. 근데 인구 소멸 지역만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그런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제 새 정부를 맞아서 필요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사야 되는 이유와 내 집 마련 시 주요 지역,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아주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또 제가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기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라운드업을 하는 건데 카테고라이징이 필요해요. 우리 사고가 집 하나 사는 것도 주식하는 것도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실패한 거거든요. 제가 반도체를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반도체도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다. 반도체 조선도 있더라고요. 그냥 반도체가 올랐다 내렸다 지멋대로 불규칙하지가 않아요. 질서가 있어요. 그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실물 경기도 아까 10년 주기설 말했지만 거의 그렇게 가요. 뜨거워진 뒤에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근데 사이클에 보면 지금은 서울은 무릎쯤 와 있고 강남은 제가 신체에 비유했잖아요. 허리를 넘어서 지금 가슴쯤 와 있는 걸로 상승 구간으로 보면. 그러나 무릎 이하에 있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외에 빌라가 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지금 타야 될 때인가. 그것도 중장기 사이클 10년 주기설을 잘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지금 모르니까 사야 되잖아. 이런 얘기는 과학적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이에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본의 예를 드니까 저는 일본을 많이 봐요. 미나토구나 여기 신주쿠 이렇게 보면 오부가 딱 있어요. 근데 도심이에요. 도시의 중심과.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에 지금 중요합니다. 이 지역이 행정관청이 있거나 일본의 황궁이 있거나 국회 의사당이 있는 게 하나 있고 세 그룹에 우리도 그래 그게 강화문이에요. 지금 정치나.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해당이 되겠죠. 또 하나가 경제의 중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중심지, 그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도심권에 다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해요. 지금 우리는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박정희가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때. 그래서 지금 말하면 그 세 군데가 어디냐 요 얘기. 하나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인데 용산까지 이게 연결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건 잘한 건데 광화문에서 서울역과 숙대 입구를 지나서 삼각지역까지 이게 라데빵. 그래서 용산이 이제는 광화문과 연결된 도시계획의 일체화하라고 그래요. 그 작업이 서울시가 만든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서 인터넷에 보세요. 그러면 이쪽은 앞으로 좋아지겠군요. 우리가 3도시입니다. 일본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여의도와 영등포라. 여의도는 비싸요. 이미 어디까지 왔다고 여의도는 가슴에 와서 이제 먹어보면 어깨까지 남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죠. 이렇게 말하기가 이미 늦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영등포로 가야 돼. 여의도 영등포가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와 가까운 지역이죠. 신길 지역.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면 다 나와. 그리고 당산이 좋고 영등포가 중공업지구에서 이제 여의도가 900% 용적률 1300으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의도 중에서도 이게 방송국 있고 이런데 있는 것보다는 색강이 있고 경제 중심으로 바뀌고 여의도로에 가라는 게 아니라 저희 실수요자선도 없으니
보니까 영등포를 다시 봐야 돼. 그리고 신안탄선이 통과되는 영등포가 지역 아주 많아. 이 지역에 내년 말 개통이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영등포는 지금 낡은 주택들이 신길 뉴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일부가 됐어. 북쪽 남쪽 됐는데 새로운 뉴타운에 돈 없는 분,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돼. 1억 가지고 빌라라도 초기에 들어가면 10년 후에 아파트가 하나 나와. 그러면 한 30억은 돼. 그러면 한 1억 했는데 30억 되면 괜찮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 제가 과거에 자랑을 저의 유튜브에서 양재 참배나하고 제가 그 대치동하고 저 말하자면 연립도 압구정 많이 추천했거든요. 이거 대박 났어요. 아파트만 노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고, 강남 중에서도 잠실이나 이 삼전동이나 문정이나 오금동이나 좀 넓혀가면 지금 9호선 연장선이 들어가요. 암사하고 고도까지. 9호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강동 지역이나 연립이나 단독 다가구 밀집중, 이 노후도가 60% 이상이고, 지금 약간 민간 복합 개발이 이게 이제 모아타운 주택보다 좀 진일보된 혜택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청량리. 왜냐하면 동대문이 떠요. 왜냐하면 용산이 뜨면 당연히 동대문이 인접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지역에서 우리가 연신내를 비롯한 은평구 이런 지역들 GTX도 있고 좀 좋거든요. 이런 지역에 꼭 재건축은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많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새로운 역세권이 되거나 강남에 아파트가 비싼 곳에 오피스텔은 사도 돼요. 근데 오피스텔의 상승률은 아파트에 비해서, 제가 지금 청담동에 봤더니 상임위 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지금 책을 쓰기 위해서 비교를 했더니 20년 전에 비교해서 오피스텔은 1억 5천짜리가 5억이 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는 5억 주고 산 게 50억이 됐어요. 3배 대 10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못하는 것인데 되고, 저도 이제 뭐 성남이나 이런 쪽에 되는 것들은 지금 뭐 분당만 보지 마시고 잘 고른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양도 받으시고 상기 신도시가 있고 뭐 4기 스마트 신도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1주택에서 제외하잖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하면, 이걸 또 젊은 층에게는 금융이 좀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빌라 같은 거 하나 사서 월세 오피스텔 하나 하는 거, 이걸 굳이 주택으로 좀 보지 말아달라. 세금 면에서 노후 준비를 하게끔 도와준다면 다목적 효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좀 회복되고 또 노예 준비도 하고, 이게 다 거지되면 가난해지면 정부가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기본 생활비가 됐든 소득이 됐든. 이런 좀 정책도, 이런 정책의 발상에 전환, 우리도 스스로 자구책이 필요하다. 집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구 이렇게 가고, 특히 노인들은 강조하면 교통이 좋고 재래시장이 있고 병원이 도보로 15분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으면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져도 내가 살아요. 근데 우리 뭐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 참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쓰러졌을 때 병원이 두 가지나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이잖아요. 강남 삼성, 강북 삼성.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골든타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같고 공원 있고 역세권에 가깝고 병원 가깝고 재래시장, 이건데 이거 말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그런 게 한 5군데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 노인들은 가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방인 분들은 그곳에 아주 한 1억 정도 싸게, 요즘 바닷가에 집 굉장히 싸거든요. 이런 거 한 1억 정도 가지고 해서 따로 뭐 리조트 갈 필요 없어요. 콘도를 왜 가요? 그곳에 가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아파트에 월세를 주면 돼요. 그리고 주말에만 가서 식구들 방 하나, 아니 30평짜리라도.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래스대에서 용인 이런 것들을 저는 노후지로, 땅값이 앞으로 실리콘 밸리처럼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또 불러주시면 좀 더 실용적이고 내가 확실하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오늘 답을 다 거의 다 줬어요. 저희 노하우를.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돈의 맞춤에 따라서, 또 내가 실거주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본 수익도 얻어야 되고,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월세가 올라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자본 수익과.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이런 것들을 함께 다 3박자가 딱, 이게 부동산 투자의 성공 법칙, 고정하는 이걸 돈과 관련되어서 시기 선택, 지역 선택, 개별 부동산 선택이 맞춤형으로 했을 때 부동산 성공의 황금 법칙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유튜브에 별로 출연을 안 합니다. 이제 최고 하도 후배분들이 저는 이 우리나라에 가장 구독자 수가 많고 또 제가 즐겨보는 팬이 한 사람으로서 왔고 또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앞날에 내 집 마련해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법칙이나 또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데 여러분에게 꿀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사임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